(1914년에) 발생한 1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수많은 강대국이 참여한 전쟁이었습니다. 전투의 양상은 각국이 자신이 가진 힘을 모조리 쏟아붓는 총력전의 형태였기 때문에 민간인 사상자를 제외하고도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전사자가 발생할 정도로 총체적이고 파괴적인 성격을 띤 전쟁이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개입한 만큼 각국 간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했는데요. 우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각국의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00년대 초반 강력한 패권을 자랑하던 국가는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수많은 식민지를 확보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식민지의 확보는 단순히 영토 확장의 개념을 넘어서 자국의 상품을 수출하는 해외 시장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해외 시장을 많이 확보한 영국은 해상무역이 활발하게 번성했는데요. 영국이 세계를 무대로 패권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활발한 해상무역뿐만 아니라 강력한 해군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기 영국의 해군력을 넘볼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영국은 절대적인 해상 패권을 통해서 식민지 확보와 해군 증진에 매진하며 열강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시기 영국이 추구하던 정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명예로운 고립이라고 불리던 정책이었습니다. 명예로운 고립이란 유럽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어떤 국가와 동맹관계를 맺어 한쪽 편에 서기보다는 고립을 자처하겠다는 뜻이었는데요. 강대국인 영국이 고립을 자처함으로써 유럽의 균형을 수호하는 역할을 도맡아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영국은 이런 정책을 통해 유럽에서 일어나는 협력이나 동맹관계에 적극적이기보다는 다소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며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시기 영국에 대응하는 국가는 유럽에 떠오르는 신진 세력이었던 독일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독일 제국은 통일이 된 지 얼마 안 된 국가였는데요. 그 전까지는 독일 지역에 존재했던 프로이센 왕국을 주축으로 소규모 지방국가가 연합한 형태였습니다. 독일 지역에서 가장 강력했던 프로이센 왕국이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연달아 승리하면서 독일 지역에 있던 지방 국가들을 통합하여 독일 제국이 수립된 것인데요. 독일 제국을 하나로 통합시키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독일의 정치가였던 비스마르크인데요. 프로이센 왕국 시절까지만 해도 독일이 강력한 군사 전략을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스마르크는 일단 통일이 되자 굉장히 안정적인 정책을 추구했는데요. 비스마르크의 주장은 독일이 통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쟁이나 식민지 확장에 매달리는 대신 외교를 통해 여러 국가와 동맹을 맺는 것으로 독일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독일의 목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과거 독일에 패배했던 프랑스가 보복을 하게 될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비스마르크가 재임할 당시 독일은 외교책을 통해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잘 조율하면서 동시에 프랑스를 견제하고 식민지 확보 경쟁에는 나서지 않는 지극히 신중한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같은 게르만족인 오스트리아, 그리고 프랑스와 식민지 문제로 대립하고 있던 이탈리아와 함께 삼국 동맹을 맺고 오스트리아와 발칸반도 문제를 두고 대립 구도에 있던 러시아와는 따로 협약을 맺을 정도로 외교책을 잘 조율해 왔습니다. 참고로 이 시기에 오스트리아는 헝가리와 붙어있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이었는데요. 앞으로 설명할 때는 줄여서 오스트리아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가 세력 다툼을 벌이던 발칸반도에서 일어난 분쟁들도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 지역에서 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의 역할을 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암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발칸반도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영상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비스마르크가 이처럼 신중한 외교책을 펼치고 있을 무렵 독일 제국의 황제였던 비렐름 1세가 사망하고 비렐름 2세가 독일 제국의 황제로 집권합니다. 이때가 1888년이었는데요. 비렐름 2세 황제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성격으로 독일 제국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와는 정반대의 견해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식민지 정책을 통해 더욱 강력한 독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죠. 비렐름 2세가 이런 주장을 한 이유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당시 독일의 상황은 경제력으로만 따졌을 때는 충분한 성장을 이뤄낸 국가였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뒤늦은 산업화와 통합 등의 문제로 세계 정치 무대에서는 그에 걸맞는 입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열강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제적 발언권까지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밀리는 상황이었는데요.
빌헬름 2세는 강력한 식민 정책을 통해 독일 제국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세계 무대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길 원했습니다. 빌헬름 2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늙은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 했는데요. 빌헬름 2세가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스마르크는 해임되었고 독일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빌헬름 2세가 집권한 뒤 독일은 비스마르크가 견고히 다듬어왔던 러시아와의 외교를 단절하고 러시아를 미리 견제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했는데요. 이후 러시아와 프랑스가 동맹을 맺으면서 독일이 애초에 목표로 했던 프랑스의 외교적 고립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독일은 목표했던 식민지 확장에 뛰어들었는데요. 베를린과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잇는 철도를 부설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당시 식민지 확보 사업을 벌이던 영국과 충돌하는 정책이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식민지 경쟁이 영국과 독일이 대립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이 독일의 도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명예로운 고립을 고수하던 태도를 바꿔 주변국과 동맹을 맺기 시작하게 한 것은 바로 독일의 해군력 강화였습니다. 당시 식민지 대부분은 이미 영국과 프랑스가 거의 장악한 상태였는데요. 독일은 식민지 경쟁을 위해서라면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고 해군력을 강화하는 데 돌입했습니다. 기존의 독일의 해군 전략들은 프랑스와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었지만 이후 변경된 전략들은 해양 패권을 누리고 있던 영국을 겨냥한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의 전략이었습니다. 독일은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가 대립 구도에 있었기 때문에 독일의 해군력을 강화하면 위기를 느낀 영국에게서 정치적 양보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고 해군 증강을 통해 영국과 벌어진 격차를 금방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독일의 이런 꿈같은 계산은 영국이 적극적인 외교에 나서면서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영국에게 해상 주도권이 상실된다는 의미는 곧 무역과 산업이 중단되어 영국의 국가 기반이 상실된다는 의미와 같았기 때문에 무척이나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영국은 기존에 추구했던 명예로운 고립을 벗어나 1902년 일본과 동맹을 맺고 1904년에는 프랑스와 협상을 맺어 오랜 기간 적대의식을 갖고 있던 프랑스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이어서 모로코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의 권리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 협약은 표면적으로는 독일을 목표로 한 협약이 아니었지만 그 결과가 독일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었던 협약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가까워지는 것이 독일의 입장에선 굉장히 불안했겠죠.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의 합의에 반발했고 모로코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모로코가 독립전쟁을 벌일 경우 독일이 전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발표까지 했는데요. 독일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그토록 회방하고 싶었던 영국과 프랑스의 합의는 러시아와 일본, 미국까지 지지하면서 국제적 승인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외교적 고립을 목표로 했던 독일이 오히려 스스로 고립에 빠져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는데요. 이후 1907년 러시아와 영국이 협상을 맺으며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3국 협상체제가 완성되면서 독일의 외교적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의 3국 협상이 있다면 독일에게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로 이루어진 3국 동맹이 있었죠. 그런데 동맹국 중 하나였던 이탈리아가 당시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독일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동맹국은 오직 오스트리아뿐이었습니다. 3국 동맹과 3국 협상의 대립구도라고 익히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3국 협상 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된 것인데요. 양측 간의 대립이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럽 국가들 사이에 경제적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고 크고 작은 분쟁들은 대부분 외교로 해결되고 있었기 때문에 양측으로 구도가 나눠지긴 했어도 극심한 대립과 분열을 보였다기보다 오히려 교류와 협력이 활발한 분위기였습니다. 전쟁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는데요. 1914년 6월 28일 유럽의 남동부에 있는 반도인 발칸반도에서 발생한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 사건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는 자력으로 군사적 승리를 거둔 일이 드물었고 대부분 승리한 동맹에 가담한 덕분에 지위를 유지했는데요. 유럽의 강국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입지가 가장 낮은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선 세력 확장이 필수였는데요. 오스트리아가 세력을 확장해 돌파구를 찾으려 했던 지역이 바로 발칸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스트리아의 왕위를 이어받을 황태자가 암살된 것인데요. 오스트리아는 입지가 낮은 나라였던 만큼 명예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이 사건은 오스트리아에게는 명예가 짓밟힌 사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의 책임국으로 지목된 세르비아는 발칸반도에 위치한 작은 나라에 불과했지만 세르비아가 갖고 있던 분노 또한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분쟁이지만 이 사건에 수많은 나라가 가담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비극적인 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분쟁처럼 보이는 이 사건에 왜 그렇게 많은 나라가 휘말리게 된 걸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